아웃라인만 알아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더 이제 심화 과정 할 때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면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환율과 환율 결정 이론인데,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환율. 그럼 환율이 무엇일까? 환율은 뭐의 약자예요? 교환 비율의 약자예요. 교환 비율. 그런데 또 다른 약자도 있어요. 뭐냐면 외국환과 한국 돈. 즉, 뭐 이게 뭐 우리로 치면은 뭐 US 달러하고 원화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일본으로 치면 US 달러와 엔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나라 다 달라요. 그래서 원래도 이게 영어 이름으로 하면 뭐냐면 foreign currency exchange, foreign currency exchange. 그래서 외국의 화폐를 교환한다. 그것을 우리가 환율이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까? 우리가 편하게 1달러에 1,000원이에요. 1달러에 1,500원이에요. 이런 건 어떻게 누가 결정하는 걸까? 그죠? 우리는 가서 오늘 100달러 사고 싶어요. 우리 은행 가면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 집 근처에 있는 은행 가서 1달러 내가 미국 가고 싶은데 100불만 교환했으면 좋겠다. 미국 가면 이제 원화 못 쓰니까 미국 US 달러로 교환하고 싶어요. 그래서 갔어요, 은행에. 은행에 갔더니 그러면은 100달러 교환하려면 1달러당 1,000원 해서 10만 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이 1대 1,000원이란 것은 어떻게 결정될까? 우리가 이거 몰라도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외화라는 건 뭘까? 외화라도 우리가 이제 국제금융의 상승 지금 두 가지 다루고 있잖아요. 국제 무역, 물건의 흐름과 그 반대인 돈의 흐름. 그러면 물건 값이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즉 1달러가 1,000원이라는 얘기는 1달러도 하나의 물건이다. 즉 하나의 상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폐도 하나의 상품이에요. 하나의 상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어디에서?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모든 것이 기본이야. 이거 물론 다른 요인도 있어요. 다른 요인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상품은 시장에서 수많은 거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수요와 공급에 만나는 균형점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로 프라이스, 가격이에요. 환율도 상품이 다를 뿐이야. 화폐라는 상품이고 그것도 시장에 있다면 사고 판다면 누군가다. 여러분들이 은행 가서 사듯이 더 큰 시장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서 은행 가서 이렇게 사듯이 이런 것들이 수없이 이루어지다 보면 어떤 균형점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지고 결정되는 상품의 가격이 그대로 우리의 외국 화폐에도 적용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뭐 안으로 들어가면 수학도 쓰고 어렵지만 우리가 그거는 뭐 나중에 하기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 가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환율과 환율 결정 이론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좀 조금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나 이제 이거 좀 얼굴 좀 줄여야 되겠어요. 이쪽으로 좀 줄일게요. 외환시장 뒤에도 잠깐 얘기할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한번 봅시다. 외환시장이 시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시장은 뭔가를 사고 파는 데다. 그런데 외환시장이라고 그랬으니까 외화, 즉 외국 화폐를 서로 사고 파는 곳이다. 그것을 우리가 외환시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봅시다. 국가 간의 경제 거래에 필요한 외국 통화를 보니까 국가 간의 경제 거래에 필요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 경제 거래? 물건을 사고 파는 것도 경제 거래. 내가 미국에 여행 가서 돈을 쓰는 것도 경제 거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옆으로 옮길까요? 경제 거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활용하려고 그러면 외국에는 그 나라 화폐를 써야 되니까 그걸 가지고 바꿔서 나가야 된다. 그러한 경제 거래에 필요한 여행이라든가 무역이라든가 이런 경제 거래에 필요한 외국 통화를 사고 파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 이것을 우리가 외환시장이라고 합니다. 물론 뭐 우리가 전통시장처럼 그렇게 있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컴퓨터로 요즘 뭐 주로 거래돼, 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 컴퓨터로 거래돼. 하지만 그런 물리적 공간은 하나 있어.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거기 회원들만 들어가는데, 회원들은 다 대부분 은행들이에요. 은행. 그것을 우리가 외국환 은행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외환을 서로 사고 파는데 외환시장에 참여하는 은행, 그래서 외국환 은행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장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다 있어요. 뭐 make sense하지. 당연하죠?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장은 24시간 잠들지 않는 시장이다.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우리 시차가 다 다르잖아. 한국이 자면 미국이 열고, 미국이 자면 한국이 일어나고, 이렇게 뭐 시장이 달라지죠. 하지만 이런 시장은 24시간 거래가 계속되는 시장이다. 이것은 모든 금융거래가 다 마찬가지예요. 24시간. 왜냐하면 시차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우리가 오버 더 카운터 이렇게 얘기해요. 줄여서 OTC라고 얘기하는데,
OTC 마켓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이런 말이 뭐예요? 뭐 점도 시장은 오히려 어려워요. 그냥 OTC 마켓이라고 여러분들이 더 아는 게 훨씬 쉬워. 이건 영어 그대로 하면 오버 더 카운터 아니에요. 우리 은행 가면 은행원이 저쪽 상대방 앞에 앉아 있고 내가 이제 여기 앉아서 중간에 책상이 있죠. 그래서 책상을 건너서 즉 카운터를 건너서 서로 거래한다 그래서 오버 더 카운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OTC 마켓이란 것은 서로 만나가지고 거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오프라인 거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서로 대면 접촉해서 외환을 주로 사고 파는데 컴퓨터로 하지 않고 오히려 은행 시스템 바뀐 책상을 놔두고 직접 만나서 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을 우리가 장외 시장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장내 시장은 시장 안에서 컴퓨터가 막 돌아가고 하는 물리적인 공간 우리도 여의도에 가면 있어요. 그런 시장이 그런 것을 우리가 장내 시장이라고 하고 우리끼리 만나서 우리가 가서 내가 은행 지점 가서 우리끼리 거래하는 것을 장외 시장이다. 장외 시장은 기본적으로 가운데 카운터 책상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OTC 마켓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장내 시장이 더 클까요? 장외 시장이 더 클까요? 생각해 보면 장내 시장이 훨씬 클 것 같은데 거래 단위가 달라. 그래서 장외 시장이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만나서 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요즘 이제 만날 수가 없으니까 더 그런 거지.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 뭐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여기 투웨이 마켓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항상 내가 사는 가격하고 파는 가격은 달라요. 사는 가격을 우리가 매입율, 매입 환율, 파는 가격을 매도 환율, 매도율 이렇게 해요. 그러면 매입률이 높을까, 매도율이 높을까? 어떻게 높아요? 뭐 상식적이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죠. 매입률이 낮고 매도율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행 가서 내가 100달러를 바꾸려고 왔어요. 그러면 1대 1,000원입니다 해서 나한테 10만 원 내가 10만 원 주면 100불 줘요. 근데 미국을 갔다 왔는데 10불이 남아가지고 뭐 한국에 쓰고 싶으니까 은행 가서 다시 바꿔야지 팔아야지 은행에다가 그렇게 생각해서 가면은 나는 이제 매도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일단은 뭐 이게 사실은 반대예요. 매도 매입이란 것은 은행 입장에서 매도 매입인데 편하게 이제 우리가 바꿔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내가 팔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950원이란 말이야. 근데 그 딱 은행에서 보게 되면 은행은 이것을 사는 거죠. 내가 은행 가서 사는 것은 은행 입장에서 나한테 파는 거고 그 은행은 나한테 비싸게 팔고 싸게 살아간단 말이지. 나는 싸게 팔고 비싸게 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은 거래는 상대방끼리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매도 매입 이런 외환 용어는 항상 은행 입장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은행이 매도할 때, 은행이 매입할 때, 그 차이가 있죠. 은행이 우리한테 달러를 살 때는 우리가 은행에 팔 때는 1대 950원 하고 은행이 나한테 팔 때 내가 은행 가서 살 때는 1대 1000. 그러면 차이가 50원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스프레드 차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스프레드라는 용어를 내가 우리 만나서 수업할 때 여러 번 얘기했어요. 무슨 차이를 스프레드라고 한다. 이 스프레드가 굉장히 금융에서 중요한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국제금융, 국제무역, 국제 경제를 할 때는 스프레드는 항상 뭐와 뭐의 차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대부분 이런 우리가 만날 수가 없잖아. 우리는 한국에 있는 은행은 만날 수 있지만 은행 간에는 국제 간의 거래니까 다 이런 인터넷이나 전화를 활용해서 한다. 요즘 전화라는 건 거의 없고 다 인터넷으로 하죠. 인터넷으로 다 해서 하니까 빠르죠. 거래는 어떻게 이루어진다? 보통은 빛의 속도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워낙 빨리 이루어지니까. 그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합시다. 자, 외환시장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현물환 시장, 하나는 선물환 시장. 이제 실무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장해가지고 나가면 현물, 선물하면 발음하기 불편하거든. 그래서 이제 스팟 마켓이냐, 포워드 마켓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제 항상 학생들한테 우리 대학에서도 가르칠 때 조심하는 것이 포워드 하는데 퓨처라는 말이 있어요. 한글로는 포워드는 선도, 퓨처는 선물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포워드 안에 퓨처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물, 선물 할 때는 그냥 선물한 시장을 포워드라고 표시하고 선물한 시장으로 통칭해요. 잠깐 이따가 포워드와 퓨처는 뭐가 다른지 얘기할게요. 현물한 시장은 그야말로 스팟이야, 스팟. 내가 가서 사고 싶으면 즉시 원화하고 달러를 교환하면 돼. 이런 것을 우리가 현물한 시장 이렇게 얘기해. 조금 다른 게 있지만 그건 뭐 없다고 생각합시다. 현물한 시장 그래서 내가 직접 가서 사고 파는 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쉽죠. 근데 선물한 시장은 뭐냐면
사고는 싶은데 지금 사고 싶진 않고 지금 팔고 싶진 않고 한 달 후에 사고 싶어요. 한 달 후에 팔고 싶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되게 많더라 이 말이지. 왜? 왜 그런 생각해요? 내가 지금 한 달에 미국 갈 건데 생각해보니까 환율이 1대 1,000원이었는데 1대 1,500원이 될 것 같아. 그럼 지금 사는 게 낫잖아요. 한 달 후에 쓸 거지만. 그죠? 그렇게 되면 지금 좀 먼저 사겠다는 수요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근데 내가 달러를 미국 갔다 왔더니 100불에서 50불이 남았어요. 50불이 남았는데 지금 팔 것 같으니까 환율이 1대 1,500원이야. 근데 한 달 후에 팔면 1대 2,000원이 될 것 같아. 더 비싸게 팔 것 같아. 그러면 나는 지금 안 팔고 한 달 후에 팔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 환이란 것은 이제 외환에 그 환자 붙인 거고 익스체인지 교환. 그래서 현물환 시장과 선물환 시장 크게 구분하는 건 현물환 시장은 지금 사고 팔고 선물환 시장은 지금이 아닌 나중에 사고 팔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약은 지금 하는 거예요. 선물환 시장도 포워드 마켓도 지금 하는 거예요. 뭘? 한 달 후에 얼마의 금액을 사고 팔자 하는 것을 정하고 약속하고 계약하는 건 오늘 하고 대신 직접적으로 원화와 달러가 서로 교환되는 시점은 한 달 후, 3개월 후, 6개월 후, 1년 후 이렇게 약정을 하는 거예요. 계약서 쓰는 거지 서로. 이해돼요? 선물환 시장은 그냥 지금 가서 그 맞바꾸는 거. 선물환 시장은 맞바꾸는 건 나중에 하는데 나중에 맞바꾸자고 하는 약속 계약은 지금 체결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선물환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물환 시장에는 큰 약점이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만불을 35일 후에 사고 싶어. 35일 후에. 그럼 35일 후에 내가 나한테 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 그럼 35일 후에 나한테 팔 사람을 막 찾아다녀야 돼. 누가 나한테 35일 후에 달러 필요한데 35일 후에 나한테 팔 사람 없어요? 그럼 별로 없단 말이죠. 근데 의외로 한 달 후에 팔 사람, 3개월 후에 팔 사람 이렇게 딱딱 끊어지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파는 시점을 지금부터 한 달 후, 3개월 후, 6개월 후 이렇게 정해놓고 요것을 이렇게 표준화해 놓으면 이때는 이 거래가 많이 이루어질 것이 아니냐 그 생각을 했죠. 그것을 바로 우리가 퓨처라고 하는 거예요. 퓨처. 사실 똑같죠. 똑같은데 포워드는 전체적인 선물환 시장을 얘기하는 거고 퓨처는 그 중에서 특별히 만기가 교환할 수 있는 시점이 한 달,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정해놓은 것을 우리가 퓨처 마켓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그리고 주로 누가 하느냐? 여기 뭐 외환의 수요 공급자는 이게 기본적인 거고 은행들이 주로 한다. 뭐 딴 것도 있는데 은행들도 하고 정부들이 좀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외환시장에 참가하는 주로 은행들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은행 가서 사는 건 우리는 외환시장에 참가하는 게 아니야. 외환시장에 결정된 시장은 뭐예요? 가격 결정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시장의 가장 큰 기능은 가격 결정 기능. 그 가격이 결정된 것을 우리는 그냥 수용해서 테이크해서 그냥 우리는 그 가격으로 사고 파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외환 시장에 참가자는 아니에요. 시장에 참가는 아니에요. 주로 외국하는 게 참여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제 그 제일 어려워하는 거 절상절하 이거 한번 알아봅시다. 내가 이제 말로 많이 할 거예요. 머리를 좀 써봐야 되는 거예요. 머리를. 그래서 절상절하, 디프리시에이션, 어프리시에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절상과 절하는 어떻게 되느냐. 근데 항상 외화는 두 개가 있잖아. 통화가. 너희 나라 통화, 우리나라 통화. 그 양쪽의 입장이면 이제 반대가 되는 거. 한쪽이 절상이면 한쪽은 절하. 한쪽이 절하면 한쪽은 절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원화와 US 달러 얘기해 봅시다. 여기 뭐 유로와 엔화 나와서 조금 뒤에 얘기를 해보고. 내가 1대 1,000원이었는데 1대 1,500원이 됐어. 원화 입장에서는 절상일까, 절하일까? 원화 가치가 상승한 걸까, 원화 가치가 하락한 걸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요. 1대 1,000원이었, 1달러에 1,000원이었는데 1달러에 1,500원이 됐어요. 갑자기 환율이. 그러면은 원화 가치는 상승한 걸까요? 하락한 걸까요? 뭐 아는 학생 있죠? 원화 가치는 하락한 거지. 왜? 1달러 내가 살려고 하는데 1,000원 줘야 되는데 1,500원을 줘야 돼. 즉 원화의 가치가 더 떨어진 거죠. 그러면 US 달러 가치가 1,000원이었다가 500원 됐어. 그러면 이때는 원화 가치는 절상된 거예요. 1달러 사는데 1,000원 줬었는데 1달러 사는데 이제 500원만 주면 돼. 원화의 가치가 배가 된 거지. 그죠? 그럼 이제 달러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1달러에 1,000원이었는데 1달러에 1,500원이 됐어. 원화 가치는 하락, 달러 가치는 반대니까 상승. 그죠?
그래서 이제 원화가 1달러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에서 1달러에 500원이 됐어. 원화 가치는 상승, 달러 가치는 하락.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낯설은. 근데 우리는 글로벌이란 말이야. 국제, 글로벌, 인터내셔널 이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화하고 달러만 교환하는 건 아니에요. 통화가 많다고 그랬죠. 주로 이제 우리가 5대 통화, 유로화나 달러 이렇게 되고 엔화하고 달러 이런 것도 많이 거래가 돼요. 고를 그런 화폐를 통해서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1유로에 1달러였는데 1유로에 0.9달러가 됐다. 이렇게 해봐요. 보통은 분모의 통화가 더 강하고 분자의 통화가 더 약한 통화가 들어가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제 표현할 때 물론 표현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건 다음 시간에 잠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야. 강세 통화가 즉 가치가 높은 통화가 분모에 들어가고 가치가 낮은 통화가 분자에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편해. 근데 우리는 그게 되게 익숙해요. 왜? 우리는 약세 통화니까 가치가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래 1달러 분의 1,000원 이렇게 우리가 훨씬 편하죠. 1원이 0.001달러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1달러에 1,000원 이렇게 부르는 게 훨씬 편해요. 대부분의 통화들은 그런 방식을 쓰는데 또 안 그런 통화들도 있어요. 여기는 이제 유로화가 달러보다는 좀 현재까지는 가치가 좀 높아요. 그래서 1유로에 1달러였다가 1유로에 0.9달러가 됐다. 그러면은 달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고 유로화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유로화 입장에서는 1유로에 1달러였는데 1유로에 0.9달러밖에 안 되면 이제 1유로 주면 1달러 같은 걸 0.9밖에 못 가죠. 그럼 유로화 가치가 하락한 거죠. 그죠? 유로화 가치가 하락한 거죠. 반대로 달러 가치는 상승한 거지. 항상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한쪽 방향만 이해를 하면 반대 통화는 반대 방향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거는 뭐 지금 내가 얘기한 걸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이해했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도 통화가 더 있어요. 이거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 이제 좀 내가 좀 쉽게 바꾼다고 바꿨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절하되는 통화는 덜 가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외국 통화로 표시된 외국산 재화를 더 적게 구매할 수밖에 없다.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자동차 가격을 한번 봅시다. 닛산 자동차가 250만 엔이야 원래. 그런데 그때 엔당 달러가 0.010이야. 그러면 이제 곱하면 되죠. 곱하면 달러로 환산하면 25,000불이구나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환율이 변했어요. 1엔당 0.010. 좀 불편하죠? 왜? 우리 강세 통화가 밑에 와야 되는데 강세 통화가 위로 왔어요. 좀 불편해요. 근데 이렇게 쓰기도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1엔이 0.01에서 1엔이 0.011 됐어요. 엔화가 강세가 됐을까요? 달러가 강세가 됐을까요? 1엔 가지고서 달러 바꾸니까 0.01만 받았어. 근데 지금 바꾸려고 하니까 0.011, 0.001만큼 더 받아. 그럼 엔화가 강세된 거지. 엔화가 강세가 되면 그걸 달러로 환산하면 달러 가격이 올라가야 돼. 그래야지 내가 같은 엔화를 가지고서 같은 달러를 바꾸지. 이해돼요? 어렵죠. 이거 되게 어려운 분야예요. 근데 쉽게 얘기하고 여기까지만 여러분 알면 된다고 내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뭐 그건 다 좋아. 잊어버리고 하여튼 어느 나라 화폐가 강세가 되면 그 나라 화폐 가지고 사는 것의 가격은 떨어지고 그 나라 다른 대신 반대로 다른 나라 화폐는 이 나라에 사가기가 부담스러운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환율이 올라가는 얘기는 절상의 전화예요. 그건 좀 이따 얘기할까? 그러면 한 나라의 화폐가 가치가 높아지면 절상되면 수출이 잘 된다? 안 된다? 수출은 안 돼요. 근데 수출은 안 된다는 걸 생각하기 어려우면 수입은 잘 된다. 이렇게 수입하는 게 더 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가 올랐어. 그러면 내가 미국 물건 사오기가 내 느낌에서는 더 싼 거야. 그죠? 그러니까 수입은 잘 할 수 있어. 수출과 수입도 또 반대인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화폐가 절상이 됐다. 수입은 늘어나고 수출은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가 내려갔다. 그러면은 미국에 뭐 하나 살려고 그러면 원화를 훨씬 더 많이 줘야 돼. 그러니까 비싸진 거죠. 비싸지면 수입 잘 안 한단 말이야. 한 나라의 화폐 가치가 절하하면 내려가면 외국에서 수입은 줄어들고 대신 수출은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수출을 늘리려는 정책을 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나라의 화폐 가치를 내리면 되죠. 한 나라의 화폐 가치를 내리면 돼. 근데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원화의 화폐 가치가 내리는 것이 1달러에 1,000원에서 1,500원이 되는 것이 환율이 우리 가치가 내려간다고 했죠. 즉 환율이 올라가는 것은 그 나라 입장에서는 그 나라 화폐가 절하되는 거다. 환율이 내려가는 것은 그 나라 입장에서는 그 나라 화폐가 절상되는 거다. 수출을 장려해야 된다. 그럼 우리 물건을 많이 팔아야 돼요. 외국 물건은 조금 사오고 우리 물건을 많이 팔려고 하면 한국 화폐 가치를 좀 내려야 돼요. 절하해야 돼요. 즉 그 환율을 높이면 되는 거야. 그래서 1대 1,000원에서 1대 1,500원이 되면 한국 거는 많이 팔 수 있어. 왜? 미국 사람이 1달러 가지고 한 개 살 걸 한 개 반을 살 수가 있잖아. 그죠? 1,000원에서 1,500원이 되면 그죠? 미국 사람 많이 사간다. 즉 한국 입장에 수출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 확대 정책을 펴야 되겠다. 그럼 환율을 좀 올려라. 즉 자국 화폐 가치를 좀 절하시켜라.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미국 입장에서는 반대인 거고 상대국 입장에서는 요게 이제 큰 프레임인 거예요. 큰 프레임.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정보통신이 발전돼서 우리가 거래가 빨리 일어나죠. 근데 여기 이제 재밌는 얘기가 하나 나와요. 차익거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중요한 앞으로 많이 나올 용어들이니까 한번 설명하고 갈게요. 차익거래 이것을 아비트라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비트레이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차익거래가 뭐냐? 보통 앞에는 뭐가 하나 생략돼 있어. 무위험 차익거래에서 무위험이라는 용어가 생략돼 있는데 어떤 무위험이 생략되지 않은 차익거래도 많기 때문에 한번 차익거래를 봅시다. 근데 대개는 차익거래는 순식간에 없어져요. 왜? 이익이 발생해요. 차익거래를 한다는 이유는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차이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는 거래를 우리가 차익거래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전세 글로벌 시장이잖아. 그럼 외환시장이 서울에도 있고 도쿄에도 있고 뉴욕에도 있고 런던에도 있고 뭐 프랑크푸르트에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그 화폐가 거래되는데 달러가 한국에서만 거래되는 건 아니거든. 한국은 주로 원화하고 거래하려고 거래되는 거고 일본에서는 엔화하고 거래하려고 거래되는 거고 뉴욕에서는 뭐 각국 화폐로 거래되려고 이제 거래가 되겠죠. 영국에서는 파운드하고 거래되려고. 그런데 달러의 가격이 이렇게 막 환산을 해보니까 갑자기 뉴욕에서는 1.1달러에 살 수가 있어. 근데 런던에서 사면은 1.2달러에 팔 수가 있대. 그러면 즉시 1.1달러에 사서 런던에서 1.1달러에 팔면 즉시 빛의 속도로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즉시 0.1달러의 이익을 얻을 수가 있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근데 이거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즉시 따라간단 말이에요. 즉시 따라가서 그런 기회는 빨리 없어지는데 어쨌든 이런 기회가 있다. 왜? 물리적인 공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요즘은 컴퓨터가 워낙 발달해서 그런 것들이 가끔 이제 발생은 해요. 각 나라의 경제가 갑자기 요동치는 경우가 있거든. 밤사이에 요동치거나 이럴 경우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런 차익거래 기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근데 이거는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가장 빠른 컴퓨터가 하는 거예요. 슈퍼컴퓨터가 하고 더 빠른 컴퓨터가 나오면 뭐 요즘 양자 컴퓨터 이런 얘기 하니까 양자 컴퓨터가 와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테이크하는 거죠. 자, 그런 거 아비트라이즈는 용어 하나 알아두고 본격적으로 환율이 결정되는 거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환율 결정 이론 이것은 보통 환율은 어떻게 결정돼요? 아까 얘기했죠. 환율도 하나의 상품이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에서 결정된다. 그 시장은 어떤 시장이다? 외환시장이다. 외환시장은 주로 누가 참여한다? 주로 은행자 붙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환율이란 것은 국제금융거래에서 참가자들의 구매 및 투자 결정 관련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이 물가, 인플레이션, 이자율, 환율 움직임을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국제금융의 기본 프레임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은 다 이자율하고 관계가 있다. 이자율과 물가와 관계가 있고 이자율과 환율 관계가 있어요. 따라서 환율과 물가도 관련이 있겠죠. 왜 중간에 이자율 소거해버리면 그래서 이제 물가 인플레이션율, 이자율, 환율은 세 개가 서로 관계를 가지고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변동하면 다 같이 변동해요. 그죠? 그러니까 어렵죠. 하나만 변동해도 어려운데 하나 다 변동하니까 중간에 매개체가 있단 말이에요. 뭐 이자율.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항상 처음 시작부터 얘기했죠. 뭐다 이자율이 가장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이자율만 특별히 관리하는 정부 부서가 있는 거예요. 어디? 그것이 바로 중앙은행이 있는 거예요. 중앙은행은 오직 이자율만 관리하는 게 주 목적이에요. 이자율을 통해서 물가도 관리하고 이자율을 통해서 환율도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자율을
결정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기본 기능이다. 이자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환율 결정은 환율이 1대 1,000원에서 1,100원, 1대 1,000원에서 900원 이렇게 왔다 갔다 했으니까 환율이 결정이 어떻게 된 게 중요했지. 환율은 1대 1,000원이요. 고정했으면, 즉 고정 환율 체제에서는 환율 결정의 이론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럼 언제부터 중요해졌겠어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죠. 브레튼 우즈에서 이제 비로소 고정 환율에서 변동 환율제로 넘어갔죠. 환율이 이제 변동하기 시작했다. 이 변동하는데 이 변동하는 환율은 어떻게 변동하느냐? 그것이 바로 환율 결정 이론이에요. 그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뭐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게 얘기했죠. 상품이니까. 자, 이거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수요 공급이니까 항상 그래프를 이제 여러분 항상 볼 거예요. 영원히 그래프를 볼 텐데 항상 그래프에는 경제 쪽에서 나온 그래프는 세로 쪽엔 뭐다? 항상 가격이다. 가격은 여러 이름으로 부를 수도 있어. 환율, 화폐 가격, 그다음에 뭐 이자율도 있고 이자율은 우리가 예금했을 때의 가격.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프라이스 가격도 상품의 가격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뭐 수익률 이런 것도 다 가격이에요. 그것도 항상 세로에 있고 가로치기는 항상 퀀터티 양이 있는 거예요. 양.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고 우리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있는데 당연히 이렇게 몰라도 알 수가 있어요. 양이 점점 많아지면 가격은 점점 어떻게 돼? 내려오겠죠. 내려오겠죠. 가격은 점점 내려와요. 거래량이 퀀터티라고 그랬죠. 거래량이 점점 늘면 가격은 점점 내려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죠? 그래서 이 수요 곡선이란 것은 우하향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하향. 거래량이 점점 더 늘어. 그러면 점점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해. 그러면 공급이 당연히 따라서 늘죠. 늘면은 가격은 점점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걸 똑같이 적용을 해가지고 봅시다. 기본 원리예요. 기본 원리. 외환에 대한 수요는 많이 발생해요. 주로 어떤 수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 그 물건이니까 무역 국제 무역 따르니까 수입 대금이 지불할 때, 그다음에 우리 여행 갈 때 환전할 때, 또 내가 미국 가 집을 사고 싶어. 외국 자산을 매입할 때 달러 필요하잖아.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수요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일반적으로 환율이 점점 상승한다. 환율이 점점 상승한다. 환율이 점점 상승해요. 그러면 점점 비싸지는데 환율이 점점 상승하면 점점 비싸지는데 그죠? 점점 비싸죠. 그러면 내가 좀 기다렸다 사야 이렇게 할 수 있죠. 즉 환율이 점점 상승하면 거래량은 점점 줄어든다. 그 말이죠. 환율이 점점 하락하면 싸네? 사람들이 점점 많이 사용하게 돼. 점점 우리 원화의 가치가 높아져. 해외 여행 가도 굉장히 좋네. 뭐 10만 원 가지고 잘 놀 수 있네 하면은 점점 더 사람들이 많이 살려고 해. 그죠? 가격이 내려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환율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환율이 상승하면 외환에 대한 수요가 점점 어떻게 돼? 높아져. 가격이 비싸지잖아. 가격이 비싸지면 감소하고 환율이 점점 하락하면 900원, 1,000원에서 900원, 800원 이렇게 되면 점점 싸지네. 우리 입장에서 싸지네. 그러면 수요가 점점 늘어나죠. 그래서 가로는 가로 안 친 거 길이 가로 친 거 보면 환율이 하락하면 외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쉽겠죠? 환율이 일반적으로 하락하면, 즉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 환율이 하락한다는 얘기가 원화 가치 상승이니까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 US 달러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난다. 왜? 가격이 싸지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다시 공급 쪽을 보면 환율이 상승하면, 환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환율이 상승하면 이제 이 가격이면 지금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점점 8년 사이에 많아진단 말이지. 그래서 환율이 점점 상승하면 공급이 점점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이 상승할 때 수요와 공급은 반대로 움직인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아래로 내려가고 한쪽은 위로 올라가고 그러면 만나죠. 만나는 점이 바로 균형점. 그래서 균형 가격, 즉 균형 환율이 여기서 결정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여기 아주 좋은 용어가 나왔는데 앞에 설명 안 했어요. FX 이렇게 했죠. Foreign Currency Exchange의 약자예요. 근데 Foreign Currency Exchange인데 Foreign Currency니까 F를 쓰고 Exchange인데 E를 안 쓰고 FE라고 안 하고 X. 그래서 FX라고 해요. 왜? 외국 사람은 X 그러면 딱 끊어지고 뭔가 좀 딱 와닿는 느낌이 나잖아요. X를 되게 좋아해요. T 이렇게 이니셜 딸 때는 보통은 이제
모음보단 자음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FX하고 뭔가 딱 와닿죠. 그래서 FX 외환시장, FX 마켓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하여튼 수요와 공급 곡선 항상 이렇게 수요 곡선 이렇게 되고 공급 곡선 이렇게 되니까 만나는 점에서 결정된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자체로 외환시장에서 이것이 움직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 뭐 수요와 공급 곡선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알았으니까 수요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거 있어.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수요 곡선 자체가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가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 또는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 공급 곡선 마찬가지로 위로 가는 경우가 있고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수요가 늘어서 곡선 자체가 위로 가버리면 이렇게 위로 이렇게 가버리면 균형 환율이 이렇게 갔다가 합시다. 균형 환율이 이렇게 정해지죠. 좀 높아진 것. 즉 수요 수준이 워낙 높아지면 그 자체로도 그냥 환율은 올라가는 거예요. 수요 수준이 많이 내려가면 그 자체로도 환율은 내려가는 거예요. 그죠? 이해하겠죠? 이쪽으로 가는 게 수요가 늘어나는 거고 이쪽으로 가는 게 수요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뒤에서 한번 봅시다. 자, 외환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면 곡선 자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환율 자체가 올라가죠. 많이 살려고 하니까. 그죠? 많이 살려고 하니까. 수요가 전반적으로 내려가면 외환 수요가 감소하면 환율 자체가 내려가는 거예요. 뭐 별로 살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여러분들 제 피부에 와닿지는 않지만 그 뉴스는 항상 나오잖아요. 집값이 너무 올라요. 살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오르는 거죠. 살려는 사람이 없으면 절대 오를 수가 없죠. 그것이 바로 수요와 공급의 기본 원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집값 잡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항상 학자들이 공급을 늘리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수요 곡선이 이렇다 그러면 공급을 늘리면 되는 거예요. 공급을 늘리면 가격이 공급을 늘린다는 것은 곡선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면 가격이 하락하잖아. 이렇게 내려와서 가격이 여기 있다가 여기로 내려오죠. 가격이 하락하잖아. 공급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어느 순간에는 이제 더 이상 수요가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뭐 수요는 존재하지 않는다기보다도 만드는 것보다 공급보다 수요가 많이 늘지 않을 거예요. 그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 기본 원리를 보고 이제는 우리가 어떤 현상 때문에 기본적으로 메커니즘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수요와 공급도 가장 중요한데 다른 요인들도 굉장히 많이 환율에는 영향을 끼치다. 이래서 환율 결정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보면 무엇보다도 환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물가, 이자율, 통화량, 국제수지 같은 여러 가지 경제 변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즉 이자율이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경제 변수들이 다 영향을 끼쳐요. 왜 어떤 방향으로? 국제수지가 플러스다. 그럼 달러가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야. 우리가 많이 수출하고 수입 적게 한다니까. 국제수지가 플러스다. 그러면 공급이 늘어나잖아. 그렇지? 공급이 늘어나면 달러의 가치가 어떻게? 공급이 늘어나서 달러 가치가 상승 하락, 달러 가치가 하락하죠. 하락한다는 얘기는 우리 입장에서 환율이 하락하는 거예요.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또 수요가 그만큼 늘어. 가격이 내려갔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이 막 움직여 가지고 균형 가격을 또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언제 얼만큼 움직이느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환율 예측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죠? 또 정치적인 요인이 있어. 한국이 엄청 정치가 불안해. 그러면 외화의 가치가 항상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가 불안한 나라, 후진국 이런 데 가면 달러의 가치가 훨씬 높죠. 여러분 혹시 들었는지 모르지만 짐바브웨라는 아프리카 국가는 1년에 인플레이션율이 10,000%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1,000배 올랐다는 거야, 가격이. 예. 그런 나라는 굉장히 전쟁 불안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외화의 가치가 높은 거죠. 외화 가치가 높다는 얘기는 그 나라 입장에서 보면 환율이 엄청나게 높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불안하니까 이제 우리가 금 사고 있어야지. 금. 그런 얘기 요즘도 많이 하죠. 경제가 불안하면 금을 사야지. 그렇게 왜 사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안전자산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달러와 금을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보통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지 않을 때는 뭐 괜찮은데 그런 것을 우리가 영어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이미 많이 나온 얘기지만 여러분들 뭐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안전자산 선호 현상 이렇게 불러요. 영어로는 flight to quality. 퀄리티가 안전자산이야. 안전자산으로 막 날아가는 거야. 뛰어가지도 않고 run to quality가 아니고 fly to quality야. 날아가. 그래서 우리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라고도 불러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한 번씩 한번 보고 갑시다. 가면은 이때는 이제 뭐 거시적 접근, 미시적 접근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거시적이라는 것은 경제 변수가 움직이면서 환율이 움직인다 이렇게 이제 환율 이론을 설명한 사람이 있는 거고 미시적 접근은 그야말로 여기서 움직이는 작은 존재들, 개미들. 그래서
외환 시장에 참여하는 은행들이 막 사고 팔 거야. 경제 변수가 다른 그 사람들이 살려고 많이 달려들면 환율이 등락이 뭐 왔다 갔다 한다. 많이 많이 살려고 하면 가격이 오르고. 내가 이제 조심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가격이 오른다고 하면 환율이 오른다 내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표현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입장에서 달러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환율이 오른 거예요. 달러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하락한 거니까 그리고 환율이 오른다고 사람 더 살려고 그러잖아. 이렇게 참여자들이 움직임을 가지고서 환율 움직임을 보려고 하는 것을 미시적 접근권 이렇게 하는데 하나만 딱 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하나만 더 보고 그 방법을 하나씩 보고 이제 끝내려고 볼게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대학 가고 그다음에 직장 나와서 이렇게 볼 때 뭐가 그러니까 어떤 것이 변하면 환율은 어떻게 영향이 어떻게 오를까 내릴까 뭐가 하나 변하면 이자율이 변하면 물가 수준이 변하면 환율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한번 따라가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물가가 수준의 변화가 됐어. 즉 무슨 얘기냐면 인플레이션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그 가로 안에 친 거 가로 안에 친 것들이 움직이니까 물가가 상승했다. 즉 인플레이션이 올랐어요. 그러면은 우리 상품 비싸졌잖아. 수출의 가격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야. 수출이 잘 안 되네. 그러면은 수출이 안 되면 달러가 안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경상수지가 악화되는 거야. 경상수지가 악화돼. 경상수지가 악화되네. 그럼 달러를 써야 되는데 경상수지가 악화되면 그만큼 달러가 없어. 외환이 점점 더 많이 필요하게 돼서 사람들이 살려고 해. 외환 수요가 증가해요. 그러면은 환율이 상승하게 되는 거죠. 환율이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따라갈 수 있겠어요? 즉 그러면 한 나라의 물가 수준이 올라가는구나. 그러면 환율이 상승하는구나. 즉 이걸 한눈에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물가가 상승한다. 우리가 불안해지는 거야. 한국 사회가 불안해지는. 그러면 환율은 올라가서 한국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번에 가는 거 한번 해봅시다. 국민 소득이 증가해요. 소득이 증가하면 사람들이 쓸 돈이 많아졌네. 그럼 외국 것도 좋은 거 막 살려고 해. 수입 수요가 증가해. 그러면 수입을 많이 하니까 또 경상수지가 또 악화되네. 그러면 위하고 똑같아지죠. 그리고 경상수지가 악화되면 사람들이 더 왜 달러 살려고 그래. 경상수지가 악화되니까 안 좋잖아. 상황이 안 좋으니까 살려고 그래. 국민소득이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상수지가 악화돼서 외환의 수요가 늘어나는 환율이 상승하는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것이 이렇게 생각하면 이럴 것 같은데 국민소득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한국이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잘 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잘 살게 되면 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외화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지만 한 나라의 경쟁력이 좋아져. 그러면 이게 물가 수준이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좋아지는 거야. 그러면 환율이 또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야. 하지만 이렇게 따라가면 우리가 논리를 구성할 수 있다. 즉 이런 국민소득이 증가해서 환율이 상승하는 요인도 있고 국민소득이 증가해서 환율이 하락하는 요인도 있고 두 개가 다 항상 이렇게 붙어가는 거예요. 어떤 놈이 더 힘겨루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소득 증가가 환율에 좋은 영향을 끼칠 때는 환율이 오히려 하락해요. 근데 국민소득의 증가가 환율이 나쁜 영향을 끼칠 때 환율이 상승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해서 이것이 얼마나 등락폭이 있느냐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환율을 예측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고 요즘 거의 이론은 환율은 예측하기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1년 후에 환율이 뭐 1,000원에 1,100원이 될 거다 이렇게는 못하지만 1년 후의 환율은 지금보다는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 이 정도는 예측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일 한 달의 환율이 어떻게 될 거야? 1,000원에 1,030원이 될 거야? 1,050원이 될 거야? 이렇게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왜?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움직임들이 각양각색으로 일어나니까. 하지만 우리가 접근해서 이렇게 볼 때는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다. 만약 이렇게 안 하고 국민소득이 증가했어요? 내가 한번 다시 해볼게. 국민소득이 증가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해외여행 많이 가려고 해요? 해외여행 많이 가려고 하면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어요?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달러에 대한 환율이 어떻게 돼요? 상승하죠. 환율이 상승하죠. 많이 살려고 해. 그렇게 또 할 수 있다. 그거는 이제 어떤 국제수지 접근법에서 거시적인 접근법이 아니고 미시적인 접근법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하여튼 뭐가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살려고 달려들면 가치는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가치가 올라간다. 즉 우리가 달러 많이 살려고 하면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한국 경제가 너무 잘 돌아가. 그러면 한국 화폐 가치 자체가 또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환율이 또 내려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 계속적으로 거기 잘 살게 되면 한국의 화폐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한국의 화폐 가치가 올라가면 환율이 또 국민소득이 증가한다고 해서 상승하진 않아요. 내리기도 해요.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뭘 했냐면 외환시장이라는 것은 외환 환율이 걸어되는 시장이고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은 주로 은행 쪽에 참여하고 환율의 결정은 기본적으로 외화도 하나의 상품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 수요와 공급은 수요 곡선, 공급 곡선에 의해서 균형가가 결정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 변수가 변하면 환율도 변하는데 그 방향이 꼭 이론적으로 한 방향에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방향의 정도도 굉장히 다르다. 그래서 환율이 결정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물론 뭐 다른 환율 결정 이론이 많지만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수준에선 여기까지 알도록 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그동안 만난 건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환율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고 환율 표시 방법. 환율 진짜 얼마 왜 내일 환율은 한 달의 환율은 왜 1,000원에서 1,010원으로 결정되는지 이런 것들 잠깐 보고 우리 총 과정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 수업 또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들었을 거야. 잘 들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해요. 절대로 밖에 나가면 안 돼. 좀 나가 불가피하게 나갈 수도 있지만 조심 좀 합시다. 우리 서로 우리 어른들도 되게 조심할 테니까. 네, 그동안 잘 있고 다음 시간에 봐요. 바이바이.